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오늘 한국사 14번째 강의 신진사대부가 세운 나라인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조선의 건국과 정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에 앞서 여러분들 먼저 조선의 시대 구분을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하죠. 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양난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기로 구분합니다. 양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조 때 발생하였던 임진왜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인조 때 발생되었던 병자호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의 전기사회가 되는 거고, 그 이후의 모습을 조선시대 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정치활동의 전개 과정을 갖고 구분도 합니다. 자, 태조 이성계부터 여러분들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을 하죠. 이런 체제의 완성은 여러분들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이 편찬으로 완성이 되죠. 따라서 경국대전이 편찬이 완성되는 시기, 바로 성종까지를 체제 정비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성종부터 시작해서 훈구와 사림이 여러분들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무호, 갑자, 기묘, 을사 4대 사화를 거치면서 사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당한 시기, 바로 명종 때까지를 우리는 바로 훈구 사림의 대립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다가 사림이 드디어 선조 때 권력을 잡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권력을 잡은 사림들이 곧 분열을 해요. 그래서 정치 권력을 장악한 세력, 여당, 정치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세력, 야당, 이렇게 양당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상호 견제와 비판의 정치가 이루어졌던 시기를 우리는 붕당 정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략 숙종 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숙종 이후서부터 붕당 정치가 무력화돼요. 한마디로 일당 독재 정치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런 일당 독재를 타파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영조와 정조, 숙종은 탕평책을 시행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조 때까지를 탕평 정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다가 순조, 헌정, 철종 3대 60여 년은 여러분들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어린 나이에 왕을 하다 보니까 왕권이 되게 유약해요. 그래서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런 정치를 세도 정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철종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대사회가 전개됐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고종과 순종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정치활동의 전개 과정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거의 1시간 동안 이 부분을 설명할 겁니다. 오늘 이해를 다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신진사대부가 조선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국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자, 신진사대부는 여러분들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치 권력을 독점합니다. 그러면 회군을 왜 탄압했을까? 여러분들 공민왕 때 상성총관부를 탈환했습니다. 오늘의 함경도 지역을 지배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원나라가 가고 그 대신 한족에 의해서 세워진 명나라가 이제 중국을 지배합니다. 근데 명나라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상성총관부가 다스렸던 지역 그거 우리 거야. 전령이 설치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가 무슨 개소리 그러면서 결국 요동을 정벌을 계획을 합니다. 이 계획한 사람이 바로 곤문세족을 대표했던 최영, 그리고 그의 사이죠, 사이. 결국 최영의 딸을 시집보낸 우왕이 결국 이 요동정벌을 계획하는 겁니다. 자, 요동정벌을 계획했을 때 이성계를 비롯한 그런 하나의 이 신진사대부들 상당히 불안했죠.
왜냐면 여러분들 이런 하나의 위화도의 요동을 정보를 하러 갔을 때 만약에 이것이 성공으로 이루어진다면 모든 공은 최영울한테 돌아갈 거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결국 누구한테? 이성계한테 떠넘겨지겠죠. 그래서 이성계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해군을 단행하는 겁니다. 자, 네 가지 이유의 명분을 거는 겁니다. 이게 사불가론이에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 물리칠 수 없다. 농분기에는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다. 북쪽 시기도 신경 쓰다 보면 외국의 침략을 받을 거다. 장마철에 군대를 움직이면 안 된다. 병기가 고장난다. 나라가 어려워진다.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결국 해군을 했습니다. 물론 고려 민중들은 대체로 박수를 쳤겠죠. 왜? 일반 민중들은 절대로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군을 당하고 결국 곤문세족을 대표했던 최영을 보내고 그리고 우왕까지 보내버리죠. 그리고 정권을 드디어 신진사대부가 장악을 합니다. 근데 신진사대부들이 곧 분열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온건파, 아니다, 한방이 세상을 바꿔버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급진파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은 고민이 한방에 해결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온건파의 대표적인 주자였던 정몽주가 누가? 바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에게 죽음을 당하죠. 그래도 결국 혁명파 사대부들이 드디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혁명파 사대부들은 이제 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죠. 곤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곤문세족의 대농장을 혁파시켜버리는 과전법을 시행하죠. 그리고 1392년에 드디어 조선을 건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고조선을 계승한 조선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 조선은 신진 4대부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바로 정도전 같은 사람이 세운 나라입니다. 정도전 같은 사람이 왜 이성계를 갖다가 추앙하고 결국 여러분들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세웠느냐. 정도전은 여러분들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정치, 왕도 정치를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백성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 그리고 바로 이 역할은 누구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봤어요? 재상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치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왕은 상징적인 인물이고 실제로 정치는 바로 재상.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꼭 영국식 정치 제도랑 유사한 점이 꽤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재상 중심의 왕권을 무력화시킨다고 생각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죠. 이방원은 여러분들 방석이 세자가 된 것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도전의 재상 중심의 정치도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정도전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을 왕 중심으로 집중시키죠.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정적이 소유한 사병을 혁파시키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인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연세전인 사원전도 몰수를 해요.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전부 다 국가재정을 확충시켰고 나가서 누구의 권한이 강해지겠어요? 왕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모든 악업은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는 정말 왕도 정치를 구현해라.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여러분들 자기의 아들이 왕 됐을 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말 그대로 왕의 애삼촌, 즉 자기의 처남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세종의 장인으로까지 보내버려요. 그러면 이 걸림돌이 사라진 상태에서 즉위한 세종은
말 그대로 세종 하고 싶은 대로 정치를 다 했겠죠. 그래서 바로 축군 신화를 갖다가 양성하는 집현전도 설치하는 거고, 경연도 시행을 하고, 그리고 재상의 역할, 의정부의 기능도 인정하는 제도인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력구조의 가장 중요한 체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조직계제, 또 하나는 의정부 서사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따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권과 신권, 완벽한 여러분들 유교에서 말하는 왕도 정치가 구현이 되니까 당연히 문화가 엄청나게 번성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 문화의 가장 위대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훈민정음까지 창제했기 때문에 오늘날 광화문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세종이 죽었습니다. 안타깝죠. 문종이라는 사람 또 죽었습니다. 또 역시 단종 어립니다. 어린 왕이 여러분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재상들이 정치를 전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야망이 있었던 세종의 아들 수양대군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 여러분들 최고의 신권을 장악했던 인물 김종서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거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계유종난. 그리고 단종까지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왕 됩니다. 자, 세조는 역시 자기네 할아버지 태종을 닮아갔습니다. 다시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고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했으며 종친을 등용해서 누구? 왕 중심의 권한을 강화시키죠. 그리고 예종을 지나 성종이 왕이 됐습니다. 조선의 가장 기본적인 법전 경국대전이 편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홍문관이 설치되고 경연이 다시 부활이 돼요. 특히 경국대전의 반포,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500년 동안 아무런 큰 문제 없이 흘러갈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 이 법대로 다스렸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특히 통치기범을 성문화시킨 여러분들 성종의 노력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권력구조의 핵심 육조직계적 의정부 서사제 왕과 신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죠. 여러분들 육조직계제라고 하는 건 뭐냐? 자, 보세요.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육조에 쉽게 말해서 의정부에 했었던 일을 육조에 나눠줬습니다. 그럼 의정부가 할 일이 별로 없죠? 할 일이 별로 없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4대 문서와 그 다음에 중재서를 심의하는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의정부가 제 기능을 못했다는 거죠. 재상들의 역할이 무력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권력은 다 누구 중심으로? 왕 중심으로 집권화되겠죠. 자, 이에 반해서 여러분들 의정부 서사제라는 건 뭐냐? 육조 직계제를 시행한 이후 크고 작음이 모두 육조에 붙어져 재상을 임명한 뜻에 그냥 쉽게 말하면 재상 있으나 없으나 뭐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육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의정부에 먼저 품위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아리어 결국 육조에 내려보낸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4대강 개발을 합니다. 자, 공주판서, 건설부 장관에 해당되는 공주판서가 의정부에 보고를 해요. 그럼 의정부의 영의정, 좌의정, 의정이 모여서 막 의논을 하죠. 4대강 개발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수자원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녹조 라떼를 국민들한테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 돈이 많이 드는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건강에 좋은 녹조 라떼 한 잔씩 마시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역시
왕에게 이거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럼 왕이 또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그래요. 그럼 녹조라떼나 좀 많이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 의정부의 영의정한테 제가를 해요. 그러면 의정부의 영의정은 누구 불러서? 결국 공조판서 불러서 삽질을 시작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의정부의 역할을 최대한 존중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는 왕의 권력과 신하의 권력을 조화시키는 거고, 육조직계제는 모든 권력을 누구? 왕으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와 같은 육조직계제 의정부 서사를 이해했으면 또 여러분들 조선의 중앙의 정치 제도를 이야기를 해보죠. 조선의 중앙의 정치 제도에는 두 가지의 특징을 보여주는 기구들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승정원이나 의금부처럼 모든 권력이 다 누구의 왕권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기구가 있어요. 특히 승정원이라는 건 왕의 비서실입니다. 의금부라는 건 왕의 직속 재판 기구가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청와대에 근무하는 청와대 요원들은 전부 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의 직속 재판을 담당을 해요. 드라마에서 꼭 한 장면씩 연출되죠. 저놈의 주리를 들어라. 그러면 뭐 여러분들 작대기 집어넣어서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서 막 눌러버리고 저 다리 위에다가 큰 돌멩이 얹어라. 그래서 앞슬 쉽게 말하면 돌멩이 얹어서 막 소리 그 개성 지르고 난리 나잖아요. 그럴 때 신하들 옆에 있는 신하들을 봐주세요. 인상 찌그러지죠. 두려움에 떨고 있죠. 바로 누구의 권한? 왕권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기구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원부, 사관원, 양사 그리고 홍문관 같은 이런 제도들은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특히 양사랄에서 사관원 사원부는 여러분들 대간제도를 수행했습니다. 대간제도라고 하는 건 어떤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서경권과 간쟁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경의 권리라고 하는 건 왕이라는 사람이 독단적으로 관리를 임명했을 때 반대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서경권.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왕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간쟁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서경권과 간쟁권은 말 그대로 바로 왕의 권한을 견제하는 거. 자, 홍문관이라고 하는 이런 기관도 역시 경연을 갖다가 담당을 해요. 경연이라는 게 뭐냐면 왕과 신하가 학술 토론회 하는 겁니다. 그럼 왕과 신하 중에 누가 더 똑똑할까요? 누가 더 유학을 잘할까요? 말 그대로 신하들이 더 잘합니다. 자, 이 토론 시간에 여러분들 이 신하들이 왕을 쫓겨주는 겁니다. 너는 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찾아만 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따라서 3사는 주로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 물론 의정부라고 하는 건 최고의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이지만 이건 재상들의 합의기구로 신권을 대신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또 이렇게 지방행정으로 넘어가 보기로 하죠. 자, 지방행정의 특징은 조선은 중앙집권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부분적이나마 자치를 인정해 줍니다. 자, 어떻게 중앙을 이렇게 권력으로 집중시켰을까? 자, 먼저 여러분들 전국을 8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평안도, 항해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8도. 자, 이 도 밑에 부목군원이라는 행정조직을 뒀어요. 자, 이 도의 장관을 관찰사, 부목군원의 장을 수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수령은 여러분들 왕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사법 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령의 권한이 강해지면 당연히 이 수령을 임명한 누구? 왕이라는 사람도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걸 이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여러분들 수령의 힘이 강해진다는 건 왕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려에 비하면 고려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군과 현이 많았죠.
속군과 속현이 많았습니다. 근데 조선은 모든 군과인의 지방관이 다 파견됐어요. 주군과 주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과 주연을 담당하는 누가? 수령이라는 사람의 힘이 강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반대로 향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위가 엄청 격화돼요.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는 이름은 같지만 역할과 고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고려시대 향리는 문과응시가 가능하죠. 신분상승이 가능했죠. 근데 조선의 향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양반들이 유양소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유양소의 요 양반들은 그 지역의 수령을 보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향리를 감찰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교화시키기도 해요. 오늘날 유양소는 꼭 무엇과 똑같으냐면 지방의회랑 똑같아요. 우리 지방의회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앙집권화를 추구하면서도 부분적이나마 무엇을 자치를 인정해줬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군사제도로서는 중앙군인 5위, 지방군으로 병영, 수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영의 장을 병마절도사, 수영의 장인 수군절도사가 지휘 통제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관리와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부할 때 이 관리와 교육제도는 아주 연관성이 높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기관을 보게 되면 초등교육기관, 그 다음에 중등교육기관,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초등교육기관이라는 건 주로 개인 교수, 서당 이런 게 초등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릴 때 이렇게 공부했다가 이제 결국 중등교육기관인 사부학당으로 진학하거나 아니면 향교, 아니면 개인학교인 서원으로 이렇게 진학을 하죠. 자, 어느 정도 이제 학력을 쌓은 학생들이 자기 능력, 즉 학력을 검증하는 시험을 봅니다. 자, 여기에 속가입니다. 속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관리가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대학교 졸업장, 뭐 아니면 전문대 졸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원, 진사과가 있었고 이런 생원이나 진사과에 합격한 사람들이 자, 고등교육기관인 성균관에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역시 이제 독학을 합니다. 독학을 해서 여러분도 공무원 시험인 말 그대로 여기 대과에 응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드라마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이 과거 제도를 이야기할 때 너무 팩트와 어긋난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막 진짜 힘들게 막 살다가 몇 년 동안 깊은 산 속에 숨어들어서 막 공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방이 붙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결국 합격해서 장원급제 해갖고 쪼랑말 타고 지방 내려가는 장면 그리는데 이거 다 뻥이에요, 뻥. 자,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성균관의 유생이나 생진과의 이렇게 합격자들이 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어디 보냐면 자 여기 보면 여기 관찰사가 주관하는 초시에 일단 응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 명이 뽑히냐면 33명이 지역별로 고려해서 이제 인원을 뽑아요. 한 100여 명에서 많을 때는 그 200여 명까지 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뽑힌 사람들이 이제 여기 누구 앞에 가서 복시라고 해서 예조판사 앞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오늘 따지면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갖고 결국 33명이 이제 합격이 되면 공무원이 될 자격은 주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33명이 임금 앞에 가서 시험을 보는 전시가 있고, 여기 33명의 1등이 장원급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어느 시험이나 1등을 장원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진짜 장원의 모습은 34명의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과는 여러분들 병조판서가 주관하는 거고 28명이 임금 앞에서 또 역시 봐서 역시 순위 시험을 보는 게 전시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문과와 무과를 통해서 관리가 된 양반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명 양반 관료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야말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다.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을 이야기할 때 참 괜찮은 나라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했고, 또 왕과 신하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고, 따라서 정치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선왕조가 5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장금을 보면 맨날 왕은 음식 맛만 보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야한 영화 보면 여러분들 바로 맨날 왕은 후궁들하고 자빠지는 자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괜찮은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정치활동의 전개 과정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자, 아까 우리 시대구분에 들어가면서 잠시 이야기했던 내용들인데, 자,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세조, 성종.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훈구와 사림이 대립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 훈구파라고 하면 조선 건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후손, 그리고 계유정난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던 핵심 세력을 우리는 훈구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여러분들 지방에 짱 박혀 있었던 세력을 사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훈구와 사림이 갈등이 있었던 시기. 그러다가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림 간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붕당이 형성이 돼요. 여야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야가 서로 상호 견제와 비판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붕당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숙종 때 한국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일당 전제화가 나타납니다. 상대당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하나의 이 정치적인 불안을 여러분들 이렇게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왕이 영조와 종조, 그 유명한 무슨 책을 시행하는 거예요? 탕평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물론 탕평책의 한계는 다분히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영조 종조 시기에 조선시대 후기에 가장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에 예척, 주로 여러분들 안동김씨, 풍양조씨가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나타나고 있었던 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도 아까 처음 여러분들 이렇게 조선의 시대 구분을 이야기할 때 들었던 것보다, 그리고 지금 들었을 땐 조금, 그래도 조금 부드러워졌겠죠, 이렇게. 아마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을 이렇게 듣게 되면 훨씬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단원으로 들어와서는 사실 이게
이 전자칠판의 모습으로 강의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냥 이게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동영상 촬영이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 이해가 좀 쉬울 텐데 아무래도 이렇게 전자칠판 형태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데 제가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바로 조선의 건국 과정 그리고 정치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은 정치활동의 전개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